자, 이번 강좌에서는 드디어 고등부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고등부 과정은 아마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잘 아실 텐데, 학원에서도 고등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쵸? 그리고 학원 입장에서도 보면 고등부에서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건 쉽지 않죠. 왜냐면, 과연 이 아이가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중학교 때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나오거든요. 그 이유도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고등학교에서는 시켜도 시킨 만큼 점수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기대치도 조금 많이 낮아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들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집에서 혼자 이렇게 독학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 이런 아이들을 불러서 같이 교육을 한다는 건 쉽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초등부하고 고등부를 중등부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과연 고등부에서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가? 중등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확장성을 가지고 온다. 파생어 알아야 되는 거고, 영어 단어 하나당 1대1로 매칭을 해서 단어를 외우면 안 되고요. 1대2나 혹은 1대3. 무슨 말이냐면 영어 단어 하나에 한국어 뜻 두세 개 정도를 외워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법과 어휘와 독해와 이해력으로 가는 거예요. 문법은 중등부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중등부에서 관계대명사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만 공부를 해도 보기에서 관계대명사처럼 생긴 걸 그냥 답으로 하면 그게 정답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고등부에서 문법은 관계대명사가 시험 문제에 들어갔다고 해서 관계대명사가 답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문법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문법만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관계대명사, 혹은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대명사,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된 거 혹은 세 가지가 포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시험에 들어가면 여기와 관계된 플러스 알파를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등부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그냥 관계대명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확장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문법적인 학습에 있어서도. 근데 이런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관계대명사가 오면 문법책에서 관계대명사를 계속 학습을 하는 건데, 그쵸? 문법책을 풀면서 관계대명사 배우고 관계대명사 문제 풀고 접속사 공부하고 접속사 문제 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아이들이 어디만 공부하게 되냐면 여기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관계대명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이 부분만. 그런데 정작 고등부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이쪽 교집합이에요. 그러면 문법책에서는 이 교집합을 설명을 해주느냐? 안 해줘요. 문법책에서는 이 교집합이 절대 나오질 않아요. 물론 관계대명사 끝나고 연습 문제 한 다음에 연습 문제가 1, 2, 3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제일 세 번째를 심화 문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몇 문제 안 돼요. 그리고 왜 이 문제가 여기에 나왔는지 아이들도 잘 몰라요. 더군다나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그냥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만 학습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고등부 학습에 있어서 성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공부를 할 것인가, 나오지 않는 부분의 공부를 할 것인가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해요. 서머리를.
그런 다음에 별도로 정리를 해줘요. 별도로. 예를 들어서 특정한 구문이 나와 있으면 there's, there are. 구문의 특징이 몇 가지? 세 가지. 이런 것들은 문법책에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ask, 동사의 특징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교집합에 뭐가 꼭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관계대명사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중에서도 이게 형용사 부사와 서로 어울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비를 하자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런 학습이 문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문법이 잘 안 된다. 고등학생들 상담하면 제일 많이 받는 뭐라 그럴까요? 푸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선생님 저는 문법이 약해서요. 문법을 먼저 좀 정리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문법 정리를 관계대명사만 하고 형용사 부사만 하고 대명사만 해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점수가 절대 오르지 않죠. 왜?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배우고 시험장에 딱 갔는데 점수가 절대 오르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 착한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잘못했나 봐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문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를 해서 문법을 하면 문법책을 10권, 20권을 봐도 절대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정리가 끝나면 문법에 대한 설명, 문법에 대한 우리가 학습은 실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니까 이런 구문이 나왔을 때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해야 돼. ask가 나오면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1, 2, 3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이들이 문법을 할 때 훨씬 문제를 쉽게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법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풀지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푸냐면 자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법 문제는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무엇이 시험에 나오는지에 대한 그 사항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고 어휘는 방금 중등부에서 말한 대로 파생어 그리고 일대 다 한 가지 영어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외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돼서 이제 독해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독해를 하면서 내가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이전 강좌에서 identify라고 했잖아요. 그쵸? identify가 확인하다, 동일시하다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독해 지문상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또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1, 2번이 선행이 되고 이 1, 2번을 3번에 적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그 시간을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빨리 오르느냐 늦게 오르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빨리 이해하면 영어를 잘하고 똑똑한 아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언어적인 감각이 조금 좋다고 남들보다 살짝 종이 한 장 차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늦다라고 해서 언어적인 감각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이 됐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되면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학생들의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 문해력은 뭐냐면 글을 읽고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캐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를 못한다. 아이고 아이들이 요즘에 책을 안 읽어서 말이지 라고 하지만 최근에 모 설문조사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문해력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50대가 가장 꼴찌예요. 문해력이 제일. 그러면 어디가 제일 높겠어요? 단연코 20대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10대예요. 문해력이 낮지 않아요. 문해력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문해력이 좋은데 왜 영어 문장을 읽으면 문해력이 떨어지는가? 3번 때문에 그래요.
독해를 할 때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걸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동일시하다라고 해석을 한다던가, 동일시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던가, 그러면 당연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은 돼도 내용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다 분석해서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초등부에서부터 중등부,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하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문제풀이 위주로 교육을 시키시는 그 학원도 있고 어머님나 아버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걸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진도를 정해놓고 이 정도 풀어, 그리고 틀린 건 단어를 외우고 해석 잘 안 된 거 있으면 해설지를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을 해라고 하거든요. 그건 영어적인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문제풀이 기계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마 기대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영어를 잘한다는 건 나중에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할 때도 영어를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지, 단순히 문제풀이를 잘한다고 영어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한 선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영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시험을 보면 거의 모든 게 만점이에요. 수능도 만점 물론 받았고요. 토익, 토플, 탭스 어떤 시험이든지 다 만점을 받아요. 근데 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 강사엔 정말 특화되어 있는 분이죠.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냥 풀어만 먹으면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취업을 못하죠. 특히나 요즘 같은 세대에는. 영어를 잘해도 회화를 잘 돼야 뭐 또 영어 이메일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이팅, 스피킹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이런 정도의 사람으로밖에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해력까지 생각하는 정도로 학습을 이어가다 보면 이제 회화도 되고 스피킹도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영어적인 그림은 이전 강좌에서도 초등부, 중등부, 지금 고등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단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가장 기틀을 잘 마련해야 되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도 지하 공사를 잘 해야 2층 올리고 3층 올리고 4층 올리고 더 꼭대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기초를 문제풀이로 시작하면 결국에는 문제 푸는 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은 잘 보겠죠. 문제풀이를 잘 하니까. 하지만 대학교에 가서 영어가 거기서 끝나지는 않거든요. 대학교에 가서도 영어를 해야 되고 취업해서도 승진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영어는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난 영어가 여기까지인가 봐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영어적인 맵을 그리고 그 맵에 맞춰서 내 아이가 어떻게 학업을 이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한테 짚어주는 연습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학원이나 학교에 보내고 이제 학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선생님과 계속해서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내 아이가 어떤 게 부족하는지를 계속 점검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계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수험생이면 혹은 학부모님이면 이 단계를 이해하시고 각각의 수준에 맞춰서 진도의 그 맵을 짜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